안녕하세요, 북성 카페 여러분. 자, 오늘은 이제 그 중국사 강독 부분을 진행을 해볼게요. 중국사는 이제 그 신동계하고 한의중 내용을 중심으로 이제 진행을 할게요. 정근대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신동계하고 한의중, 그 다음에 근현대사 부분은 주로 한의중하고요. 그 다음에 뭐 신동계, 그 강자중국사, 그리고 뭐 중국의 그 중국 근현대사 있죠. 이 삼천리 출판사에 나온 그 책을 해서 발췌독 형식으로 진행을 할 거거든요. 동아시아 교과서 부분은 따로 제가 빼갖고 강독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율 보는 아시아상가 그것도 중국사 관련된 부분도 따로 이제 사이드 강의로 해갖고 진행을 할게요. 자, 그러면 이제 뭘 보냐면 한의중부터 보고 나서 그 관련된 이제 그 중국사 신, 동양사 개론 관련된 내용을 이제 강독을 해볼게요. 한의중 이거 보면 이제 16페이지 보면 중국 문명의 기원 부분이 있거든요. 이 부분이 구석기하고 신석기 시대 관련된 내용인데 시험 문제는 거의 안 나오죠. 여기에서 임용해서 나온 적이 없어요. 한 번도요. 근데 이제 동아시아 교과서에서 보면 그 수능 문제라든지 그런데 좀 나오거든요. 이 부분이. 그래서 뭐 구석기는 건너뛰고 신석기 시대만 좀 약간 언급하고 넘어갈게요. 자, 몇 페이지 펴보시냐면요. 그 신석기 문화 관련돼 가지고 어, 그 19페이지 펴보세요. 19페이지요. 구석기 문화와 신석기 문화의 특징이 뭐냐? 그건 뭐 우리나라하고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고요. 여기에서는 중국 문화의 신석기 문화의 특징들만 좀 얘기해 볼게요. 각 문화권의 특징들하고. 자, 여기 보면 19페이지 보면 여기 있죠. 그 문제 어, 내용을 읽어볼게요. 중국에서 최초로 발견한 신석기 문화는 앙송 문화이다. 그래서 이 앙송 문화는 1920년대 스웨덴의 지질학자 앤더슨이 하남성 난양 서쪽 민지연에 발견하여 전 세계에 알려졌는데 그 대표적인 앙송 문화는 반파 문화다.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이 앙송 문화는 채도 토끼를 사용하기 때문에 채도 문화라고 또 알려져 있죠. 자, 그럼 앙송 문화 관련된 내용을 좀 볼게요. 황하 중상류 유역에서 발견된 최초의 신석기 문화고요. 홍도가 채도를 의미하죠. 그 홍도가 이 문화의 특징이며, 그 다음에 채색 토끼가 이 뭐냐면 주가 이룬다. 자, 아직까지는 이제 그 이 양속 문화는 수역과 어로 흔적이 보이며 모계제 사회를 영입하고 있다는데 눈여겨볼 게 이제 농경이 이제 들어갔죠. 농경사에. 예. 그래서 이제 농경 같은 경우에는 주는 아니고 여기가 이제 수족과 어로가 주예요. 여기. 자, 그래서 농경은 보조적으로 이제 한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반파 문화가 이제 돼 있는데 여기에는 앙소 문화의 대표적인 이제 문화 유적지죠. 예, 유적지죠. 그래서 대표적인 식량 유적지고 그리고 BC 5천년경부터 추정되며 당시는 가장 선진적인 농경과 가축 사육이 흔적이 있다. 이렇게 있어요. 그 다음에 이후에 이제 중국의 문화는 이제 용산 문화도 이렇게 연결되거든요. 용산 문화는 흑도를 사용했기 때문에 흑도 문화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용산 문화는 상하, 중, 하주 유역을 중심으로 신석기 문화고 흑도가 특색이며 농경과 목축 생활이 영위됐고 국외 위주의 시족사회 재래를 올린 적이 있다. 그래서 이 두 문화는 이제가 항해 유역을 중심으로 한 발전된 고대 국가 형성하는 논의에 입각해 발전하여 이후 고대 국가 형성의 논의에 입각하여 이를 근거로 한때 항한 문명이라고 말이 유행했다. 이렇게 있죠. 자, 그래서 이제 보통 우리가 중원 문화 하면 화북, 항한 문명을 강조하잖아요. 근데 이 신석기 문화는 특별하게 항하 중심의 문화가 형성된 건 아니에요. 이게 망소 문화하고 용서 문화가 있지만 양자강 이남의 문화가 오히려 신석기 시대 때는 더 발전된 측면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군데에서 여러 문화들이 형성됐다 보시면 돼요. 그리고 요동 지역 같은 경우에는 홍상 문화가 있죠.
예, 뭐 이런 것들과 연결돼서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문제가 됐던 게 뭐냐면 이 앙송 문화에 대한 평가와 관련된 거예요. 이 앙송 문화가 여기 이제 스웨덴 사람이었던 앤더슨에 의해서 이제 평가됐던 그 발견됐잖아요. 자, 그래서 이제 어떻게 이제 초창기 때는 그 해석이 됐냐면 이 양송 문화가 서방에서 들어왔다. 왜냐하면 이 양송 문화의 이제 위치가 그 당시 잠깐 보면 여기 있거든요. 여기 어, 여기가 중심이고 나중에 흑도 문화의 중심지가 여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앤더슨 사람이 어떻게 이제 가설을 세우냐면 여기에서 이제 서양에서보다는 이제 이쪽 서쪽에서 들어온 문화가 뭐냐면 중국의 채도 문화를 나왔고 이게 전파돼서 발전돼서 흑도 문화를 나왔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한 거야. 그래서 서방 문화의 어떤 기원설 이런 것들을 제시를 했거든요. 자, 근데 이런 것들이 그 당시 이제 그 깨지게 됐어요. 나중에 그 공산정권이 등장하면서 발굴 사업을 해보니까 이 방사성 탄소 동위원소를 이제 재보니까 이쪽이 훨씬 더 뭐냐면 그 높은 그 여러 가지 이제 그 뭐랄까 그 높은 그 뭐 기원전 그 여기가 이제 뭐 더 오래된 유적지가 다 발견이 됐거든요. 그래갖고 이런 공식이 깨지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들을 좀 보면 좀 문제가 있다. 그리고 앙송 문화에서도 이쪽 문화하고 이쪽 문화에서 볼 때 여기가 훨씬 더 오래된 문화 유적지가 많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볼 때는 이렇게 서방 정례에서 서방 쪽으로 이렇게 들어왔다는 그런 뭐냐면 내용이 잘못됐다라고 이제 최근에는 밝혀지고 있어요. 예. 자, 하여튼 그렇게 있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 이제 신중국 성립 이후에 각 지역에서 이제 발굴 사업을 하게 되죠. 그래갖고 이제 뭐냐면 여러 문화 유적지가 등장을 하게 되는데, 자, 용성 문화보다 좀 더 발전된 것이 대문구 문화예요. 이 대문구 문화는 상동 지역에 있었던 문화죠. 이쪽 지역에 있는 이 대문구. 이쪽 지역이 뭐냐면 그 용산 문화 선행 문화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서쪽에 들어왔던 설이 더 깨지게 되는 거죠. 자, 이 하모드 문화는 앙송 문화보다 앞서 시계 문화로서 쌀을 재배하고 대형 목조 건축물을 축조하는 등 앙송 문화보다 수준이 높은 걸로 확인됐고요. 그다음에 이후 BC 4500년, 3000년경에 이르는 수도작을 위주로 하는 이 수도작이라는 것은 물을 가둬 놓고 뭐냐면 벼를 재배하는 그 문화인데 요거는 강남 지역을 중심으로 발달됐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하북 지역 같은 경우에는 처음부터 이제 뭐 쌀을 지을 거라 생각했지만 원래 이제 강북은 주로 이제 강북 지역이 처음부터 쌀을 지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그 당시에 강북 지역은 이제 밀이라든지 조나 이런 것들을 지었고요. 강남 같은 경우에는 그 주로 이제 그 벼를 지었어, 벼. 그런 것들이 나중에 당나라 때 넘어가서 기점을 해갖고 이제 강북 지역도 이제 뭐냐면 벼를 좀 짓고 그러거든요. 우리나라 같은 것도 벼농사 같은 경우에는 양자강 유역의 영향을 받았죠. 강남 지역의 영향을. 자, 하여튼 이때 수도작을 위주한 다양한 양자강 유역이 이제 문화가 등장을 했는데 양자강 하류 및 강소성 중심으로 청량강 문화가 있고요. 여기 지도 있죠. 예, 청량강 문화가 있고 절강성을 중심으로 양조 문화하고 마가방 문화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양자강 유역 호국성 중심으로 공간형 문화 그리고 뭐 사천성 중심으로 대계 문화 이런 것도 있다. 그래서 이 신석기 문화는 상당히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다는 거. 특히 양자강 무역에서 훨씬 더 항암 무역보다 더 발달된 문화들이 존재하고 있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요 내용도 좀 기억을 해 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좀 눈여겨볼 게 뭐냐면, 홍상문화예요. 홍상문화. 예. 여기는 홍상문화가 별로 설명이 되어 있지 않은데, 이 홍상문화는 동아시아 교과서에서는 좀 약간 설명이 되어 있거든요. 여기 좀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 좀 약간 중국의 주류에서 좀 벗어난 문화죠. 홍상문화는 요소, 요동 지역, 요 정도에 이제 위치했던 문화 지역인데, 자,
여기에서 이제 농경 관련된 유물이 다들 출연됐고요. 독특한 토기하고 옥기 같은 것들이 출연돼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좀 눈여볼 게 이 옥기인데 옥으로 만든 이제 여러 가지 물건들이 만들어지는데 옥은 그 우리나라 민족 예전에 상고사에서 상당히 중요시 여겼던 예, 제품이었거든요. 이 옥은 그래서 이제 고조선 문화도 여기와 연결돼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어. 이 옥이 출연되면서 그래서 이제 요 홍상 문화는 중국의 어떤 중화 문화에서 벗어난 동이족 형태의 동이족을 중심으로 한 문화이지 않을까. 우리나라의 어떤 선조와 연결된 문화이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중국 역사 신화에 보면 치우라는 사람이 있거든요. 황제하고 한번 맞다이 떴던 치우라는 사람이 있는데 치유라는 어떤 그 신화적 인물과 관련된 문화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어요. 이 홍상 문화는 그 탄소연대에서 측정되다 보니까 그 앞에 항암 문명과 요 양쯔강 문명보다 훨씬 더 오래된 문명을 보고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홍상 문화 관련된 고조선 문화와 연결돼서 한번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는 이제 중국 신석기 문화의 초연대가 BC 9500년까지 소급되고 있다. 중국 신석기 문화는 외부의 영향을 받은 것이 아니라 독자적인 자생적 문화다. 이게 중요하죠. 그래서 이제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앤더슨한 사람이 그 앙송 문화를 발견하고 나서 이 당시 서방 기원서를 어, 주장했죠. 이 채도 문화 자체가 이제 뭐냐면 다른 지역에 인도라든지 중동 지역에도 발견된 그 문화이기 때문에 그 채도 문화를 기반으로 서방 기원서를 주장했지만 앞에서 얘기했처럼 그 앙송 문화의 어떤 그 동쪽 지역에서도 그더 오래된 문화들이 발견됐고 앙송 문화 안에서도 이 서쪽보다는 상대적으로 동쪽에서 오래된 지역의 그 문화가 발견됐기 때문에 요 앤더슨의 가설이 깨졌어요. 예, 서방 기원서 자체가. 그래서 이거는 서양의 영향을 받은 게 아니라 서방 쪽의 영향을 받은 게 아니라 독자적으로 자생적인 문화다라고 이제 밝혀지게 된 거죠. 또한 중국 한자의 기원을 살펴보면 기존 각골문에서 신석기 시대를 건너가 거슬러 올라가 약 BC 3000년경에 이미 한자의 원형이라고 생각되는 문양과 부호들이 발견되고 있으며 일부 일처지 확립에 따라 조상 숭배 의식도 발달되었다. 뭐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서 그 신석기 문화의 정통과 특징이 있는데 요거는 뭐 우리나라 한국사하고 거의 비슷해요. 예,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은데 다만 이제 좀 특징이 뭐냐면 우리는 이제 농경이 그 초창기 때부터 뭐냐면 하는 게 아니라 그 후반기 때 이제 시작됐잖아요. 근데 여기 신석기 시대 때 중국의 신석기 시대 때는 농경이 우리보다 좀 더 빠르게 시작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제 하북 지역에서는 조와 피, 수수 이런 것들이 있고요. 강남 지역에서는 벼농사가 이제 확인됐다는 거. 요 정도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예. 나머지 이거는 넘어갈게요. 그리고 앙소문화 유적지가 대표적인 게 반파 유적지다. 요 정도. 그래서 이제 여기 양성문의 특이가 이제 특징이 채색도기인데 요 내용들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쭉쭉 넘어가서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이제 나온 게 있는데 여기 보면 우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부장적 사회로 넘어가는 게 청동기 시대죠. 청동기 철기 시대도 이렇게 넘어가는데 여기에서는 좀 약간 중국에서는 좀 더 빨랐어요. 한 단계 더 빠르다고 보시면 되는데 우리나라고 신석기 후기 때부터 이 향상된 농업 생산을 기반으로 사회 내부의 계층화, 인구 증가, 그리고 모계사에서 부계사의 전환이 됐던가. 우리나라 청동기 시대 때 나타난 현상들이 이미 중국에서는 신석기 시대 때부터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거, 이런 것들이 좀 특징이에요. 예. 그리고 이후 이제 청동기 시대부터 중국 최초의 고대 국가 출현시킬 대부의 준비가 이루어졌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이제 이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하왕조 넘어가죠. 하왕조. 여기 보기 전에 잠깐 관련된 내용들 이렇게 동계 70페이지 펴보세요. 자, 여기는 이제 주로 신석기 시대 연구 성과 관련된 내용을 좀 적어놨어요. 그래갖고 이 부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중국의 신석기 문화는 이 앙송 문화를 대표로 하고 있고, 여기에 다시 용상 문화가 발전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그리고 이 용상 문화가 다시 은대 역사 시대로 이어진 걸 보았다. 자, 이래하여 항화 문화는 앙송 용상 문화로 대표된다고 해석되었다. 그러나 1950년대 이래에 이후 중국의 고고학적 연구 결과 이 양성과 용상 문화에 대한 내용이 크게 수정되었다. 종래 주장이 되었던 앙송 문화가 곧 채도 문화이고 용상 문화가 흑동 문화는 등치 옳지 않다는 거.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서 이제 발굴 결과 앙송 문화 안에서도 여러 가지 문화들이 토기들이 등장했고 용상 문화에서도 여러 가지 토기들이 등장했기 때문에 이게 꼭 일치하지 않는다는 점이에요. 그다음 앙송 문화와 용상 문화와 성격이 다른 별도의 신석기 문화가 중국의 각 지역에 독자적으로 형성됐다는 거. 특히 이 양쯔강 유역이라든지 홍상 문화를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형성이 됐던 거죠. 따라서 중국의 신석기 문화는 앙송 문화 지역보다 그 범위가 훨씬 넓고 문화 내용 또한 다양하다는 사실이다. 자, 그다음 하북 지방에서 일어난 신석기 시대 최고 농경 문화를 앙송 문화라고 주장하는 사람은 스웨덴 고고학자 앤더슨이다. 그는 1921년 하남성 안송총의 부근에서 다수의 마제석기와 치스토끼를 발견했고 이를 이제 신석기 시대의 안송문화라고 하였다. 특히 이곳에 붉은색을 비롯한 흑색, 백색의 채색토끼가 많이 출토되었고 그것이 서아시아의 채도와 유사한 점이 있었으며 그 앙송 문화를 채도 문화라고 했다. 자, 그래서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이 성립되면서 대대적으로 추진된 그 고고학적 발굴 조사를 위해서 종래 학설이 크게 수정됐다. 그래서 중국의 신석기 문화를 대표하는 것은 결국 안송 문화, 용산 문화로 일어나질 수 없으며 전 중국의 각 지역의 신석기 문화는 독자적으로 발달됐고 그 수준은 신석기 문화에 비해 결코 떨어지지 않는다고 연구가 있다. 자, 이래서 신석기 문화의 다원적 발전론이 제기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종래 구석기 문명과 신석기 문명을 별개로 취급하여 양자 간 연속성이 없다고 주장과 달리 최근에 이제 연구 결과 그 구석기 문화와 신석기 문화가 연속성이 있다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이건 중국 측이 주장이에요. 예. 자, 그래서 이 말은 무슨 뜻이냐? 자, 신석기 문화가 그 외래에서 들어왔다면 구석기 문화하고 관계가 없죠. 당연히. 근데 외래가 들어오지 않고 자생했다면 그 전에 선행 문화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선행 문화를 구석기에서 시작한 거야. 그 구석기 때 발견된 문화가 신석기로 연결되면 이게 자생설이 입증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와 연결시켜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앙송 문화를 포함한 초기 신석기 문화의 특징은 마제석기, 토기의 사용과 채집 경제에서의 생산 경제로 발전을 줄 수 있다. 자, 주식으로서 곡식은 하북 지방에서는 조와 기장, 강남에 쌀이 재배됐고 가축은 돼지와 개를 사육했다. 또 여기에 주의할 것은 그렇다고 이게 초창기 때부터 이제 농경이 주였다. 그것은 아니고요. 농경과 함께 수렵도 같이 했다는 거 있고 상대적으로 수렵의 비중이 좀 더 높았다는 거죠. 그래서 사슴을 수입하고 어망과 낚시를 고기를 낚았으며 야생가일과 조가일을 채집했다. 그 수렵 채집정 경제도 같이 병행했다는 거. 이때부터 신석기 때의 쌀 재배는 농경이 시작됐는데 앞에서 얘기한 농경의 발생 시점이 우리보다는 좀 빨라요. 여기 보면 중국은 신석기 초기 때고요. 우리는 이제 뭐냐면 제가 신석기 후기 때죠. 신석기 후기 때 농경이 그때서 이제 시작된 거야. 우리는 아직 신석기 초기 중기는 농경이 아니라 수렵과 채집 경기였어요. 네. 자, 농업 생산을 위한 도구로서는 돌려된 호미, 가래, 삽, 쟁기가 사용됐고 수확량으로 돌칼, 돌낫이 곡식 가공용으로 어, 돌칼과 돌날을 도시 곡식 가공용으로 돌맷돌과 돌절구 공이, 방망이를 사용했다. 자, 농사 짓는 방법은 들에 불을 놓아서 경작한 학용문법, 제일 원시적인 거죠. 하전법이라고 하죠. 아직은 가축을 농사에 이용하지 못했다. 옷감을 만든 도구는 돌과 흙을 만든 물레와 비슷한 방충자를 사용했고 돌침이 발견되어 있는 거 보아 마나 짐승의 가죽을
꿰매어 입었다고 할 수 있다. 자, 그 밑에는 무덤 형식인데 아직까지는 앙송 문화 때는 이게 모계사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성 중심의 매장법이 보이고 있고 거기 내용 보면 여성이 남성보다 부장품이 많고 또한 생산 욕구가 여성 무지가 많아 부장되어 있는 걸 봐 여성의 사회적 지위가 남성보다 높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러니까 이 시대 여성의 생산의 주도권을 장악하면서 아직 부계 사회가 형성되지 않은 모계임을 확실시하다 이렇게 했는데 생산의 주도권이라는 거 뭐냐 이걸 좀 이해하면 인류학적 지식이 좀 필요한데 원래는 이제 농경 이때 당시에 그다음에 사냥 그러니까 수렵이죠. 그다음에 채집 경제를 했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 농경은 아직 발달하지 못했고 그다음에 수렵 같은 경우에는 사냥 같은 경우에는 이게 잘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일정치가 않아. 근데 채집은 안정적인 수입을 계속 얻을 수 있죠. 그러다 보니까 주로 채집을 담당했던 여성의 경제력이 남성의 경제력보다 또 올라갈 수밖에 없고 당연히 이 사회가 모계 사회일 수밖에 없다. 이런 것들 이제 염두에 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나중에 이제 용산 문화 들어오면서 이제 바뀌죠. 용산 문화는 그 앙송 문화보다 좀 후기 문화라고 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점점 이제 경제 구조도 이제는 이쪽 농경에 이제 초점을 맞추시기는 농경 같은 경우 안정적으로 이제 뭐냐면 생산할 수 있는 건데 이 농경은 이제 자연스럽게 남자가 담당하죠. 그래서 남자는 이제 그 농사 일을 하고 그 여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로 그뭐 수족도 좀 하겠지만 대부분 유아나 가사 일을 하게 돼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제 성별에 따라서 일이 달라지는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죠. 성별 분립, 어, 성별에 따라 일이 달라지는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는데 이때가 이제 신석기 후기 때 용상 문화예요. 그 과정에서 이 남자의 이제 권력이 강해지기 시작하고 그리고 모계사에서 부계사에도 넘어가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모계사회, 부계사회 넘어갈 때 밑바탕이 됐던 것이 어떤 경제적인 상황의 변화 이런 것과 연결돼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는 단순히 신석기, 구석기 때뿐만 아니라 그 당시 이제 뒤에 나오겠지만 여러 이제 경제적인 사회적 변화는 항상 그 밑바닥에는 경제적인 어떤 변화와 같이 연동되어 있거든요. 예. 자, 하여튼 이 일종의 국룰이니까 좀 기억을 해두시고 그다음에 신석기 시대 후기 대표적인 문화는 용산 문화도 있을 수 있다. 자, 앙송 문화는 채도도 단순하지 않은 것과 마찬가지로 용산 문화는 흑도 문화와 일치한 건 옳지 않다. 자, 흑도가 많이 발견됐긴 했지만 그 외에도 다양한 요소들, 다양한 뭐냐면 그 도자기, 토기들이 발견됐다는 거죠. 자, 그것은 흑도가 용산 문화의 주요 요소이면 틀림없으나 그 이외에도 용산 문화에는 다양한 요소가 복합되고 있으며 최근 연구 성과에서 발견되고 있다.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는 이제 여러 이제 유물들이 나와요. 근데 우리가 이거 여기까지 볼 필요 없을 것 같고 그냥 건너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여기 보면 이제 그 내용도 있거든요. 근데 이것도 뭐 그냥 각자 읽어보세요. 예, 농경지가 확대되고 뭐 이렇게 했고 뭐 수족도 좀 했고 그 내용이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부터 이제 볼게요. 자, 여기 보면 그 남녀 확장과 함께 일부 일처제가 일반화됐다는 걸 이제 보여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때부터 좀 눈여겨볼 게 뭐냐면 빈부의 차가 이제 생겼다는 거야. 사유재산이 나타나는 걸 알 수 있다. 자, 그래서 요게 좀 특징인데 뭐 중국의 역사는 우리나라보다 좀 한 단계 좀 템포가 앞서 있죠. 지금이야 이제 중국은 좀 뒤떨어진 국가지만 막 올라오기지만 경제적으로 우리보다는 약간 이제 사회 수준이나 경제 수준이 좀 떨어지잖아요. 근데 이때 당시에는 우리보다 더 빨랐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청동기가 이때 일어난 사회 현상이 이미 그 중국의 신석기 후기 때부터 일어나거든. 그래서 여기 보면 빈부의 차가 생겼다. 이거 우리나라 청동기 시대 때 일어났던 일인데 이미 중국은 신석기 후기 때부터 일어났던 거고요. 사유재산도 마찬가지죠. 자, 그 다음에 앞에 언급한 것처럼 농업 생산이 증가되면서 남성의 사회적 지위가 향상되고 모계사에서 부계사회로 넘어간 가독이 추정되며 정신생활 측면에서 볼 때 짐승의 뼈를 구워 점을 치는 걸 시작했는데 이 은대의 전복과도 관련돼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이제 양자강 유형의 신석기 문화 있는데 요거는 이제 뭐 각자 보세요 이거는요. 예. 그래서 이게 넘어가고 그래서 이제 마지막 부분 볼게요. 자, 이렇게 이제 다양한 신석기 문화가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그 뭐냐면 그 종전의 앙송 용상 문화를 중심한 중원 중심의 항화 문명 기원을 비판하고 있는 거다. 이걸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한번 좀 봤고, 그 다음에 중국의 신화 세계와 이제 하왕조의 실제를 볼게요. 자, 여기에서 이제 좀 볼게 이제 중국의 이제 그 역사 순서 방법인데, 여러분 다 아시죠? 예. 그래갖고 뭐 굳이 왕조 변천 그 과정은 설명을 제가 안 했어요. 그래서 무슨 왕조가 무슨 왕조 뒤에 있고 그런 거는 너무 기본적인 거기 때문에 그런 거조차 잘 모르겠다 하신 분들은 제 강의 듣는 게 아니라 EBS 강의 듣고 오세요. 예. 그렇게 이제 기본적인 내용까지는 제가 언급을 안 해드려요. 여기 무슨 어, 고등학교 애들 가르치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예. 자, 여기 보면 이제 중국에 보면 그 전설시대로는 사망 오제가 있죠. 그래서 우리식으로 따지면 이제 고조선하고 좀 단곤조선하고 좀 비슷한 그 시대요. 그래서 사망 오제가 있고 그다음에 하왕조도 넘어가고요. 그리고 이제 은왕조 넘어간다고 돼 있어요. 그 보면. 근데 하왕조 같은 경우에는 이게 그 실체가 정확히 불명확하죠. 물론 중국에서 하왕조의 실체를 인정하고 있지만 유물유적으로서 이걸 딱 뭐냐면 실체를 증명할 수 있는 어떤 결정적인 증거가 안 나오는 거야. 비슷한 증거가 나와도. 예. 그래서 이제 뭐 비슷한 증거로서 이등 문화를 이제 들으면서 중국에서는 이게 존재하고 있다라고 실제를 존재하고 하왕조 실제로 존재하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지만 약간 이제 다른 쪽에서 볼 때는 중국 외부의 시각을 볼 때는 여기는 아직까지는 전설적인 왕조고요. 그 다음에 등장하는 왕조가 은왕조죠. 은왕조는 상왕조라고 하죠. 근데 최근에 교과서에서는 상왕조라고 돼 있더라고요. 왜냐 은이라는 명칭 자체가 나중에 은왕조가 이제 상왕조가 멸망하고 나서 후에 사람들이 상왕조의 어떤 유민 출신을 지칭할 때 좀 비하된 의미로 은왕조라고 하거든요. 은어에서 은자 여기 따는 거죠. 그래서 이제 최근에 상왕조라고 하는데 하여튼 저는 이제 그냥 어, 제가 배울 때는 은왕조도 배워가기 때문에 가끔씩 은왕조 얘기할 거예요. 예, 그거 이해해 주시고요. 그래서 이제 요 관련된 내용인데 이제 여기에서 하왕조 관련된 내용이에요. 여기하고 예. 보통 사마천의 사기 같은 경우에는 사망은 존재를 인정하지 않아요. 여기에서는 오제만 인정하죠. 그래서 사마천의 사기 보면 오제 봉기부터 시작해요. 너무 상황에 그 관련된 내용은 너무 이제 뭐냐면 전설적이고 좀 신비적인 저기 역사적이지 않는다고 해서 배제했고 그 뭐냐면 사마천의 사기는 오제 봉기부터 시작되고요. 그리고 이제 오제는 이제 5명의 유명한 왕을 얘기하죠. 황제. 이 황제는 우리가 생각하는 이제 황제 있죠. 그 의미가 아니라 이거 누는 황제요. 예. 그래서 동이족이었던 치우를 격파했던 사람이 유명해요. 그 다음에 이제 전욱, 전욱, 제고, 제요, 그 다음에 재순 이런 식의 이제 발전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유교에서 제일 이상적으로 여기는 시대가 요순 시대고 이 요순 시대는 이제 대동세계의 어떤 시대도 인식하고 있잖아요. 예. 자, 그래서 이들 왕들은 이제 세습하지 않아. 세습하지 않고 뭐죠? 선양을 하죠. 그래서 자기가 보기에 이제 뭐냐 똘똘한 애들을 그냥 자기의 그 후계 삼아서 그 사람한테 이제 뭐냐 선양을 하는 방식인데 제순에서 이제 뭐냐면 순에서 우로 넘어갈 때는 선양을 했죠. 근데 이 우는 어떤 사람이냐면 자기 아버지 때부터 이제 치수 사업, 항아의 치수 사업을 상당히 잘했던 그런 사람이야. 그래서 자기 아버지는 이제 치수 사업 하다가 잘못해갖고 그것 때문에 죽었죠. 사형을 받았는데 우는 이걸 이제 아버지의 실패한 점을 이제 잘 파악해갖고 결국은 항아의 치수 사업을 성공했어요. 그래서 우가 이걸 때문에 이제 순호부터 성향을 받았고, 근데 우는 예전에 종래 간섭을 깨고 자기 아들에게 세습을 하죠. 예, 걔한테. 그래서 이제 세습되기 때 우부터 뭐냐면 하왕조라고 불러요. 이 왕조가 되는 거죠. 세습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제 이 내용도 이제 알고 이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좀 볼게요. 자, 여기 보면 이제 그 사망시가 사망이 나오는데 신농시, 복기시, 여화시 사망이 나고요. 그래서 이제 근데 사기는 이제 여기까지는 별로 기술되지 않고
여기는 잠깐 언급만 했고요. 역사의 시작은 여기서부터 봤어요. 황제, 전업, 제고, 요순, 오제로 봤죠. 그래서 이제 이 오제 봉기부터 역사가 출발한다 해서 오제 봉기를 이제 봉기의 첫 번째로 이제 기록을 했거든요. 그리고 복희와 여하가 뭐 했냐 이건 우리가 알 필요 없고요. 그 다음에 쭉쭉 넘어가서 자 항제 같은 내용 볼게요. 항제. 자 항제는 그 무력으로 중국을 통일한 최초의 군주이자 여러 문물을 창안한 창시자로 숭배되어 있고 물론 이것도 이제 뭐냐 전설상 인물이에요. 검증되지 않아요. 전업과 제국에 대해서도 잘 알려지지 않고 있다. 이들에 비해 가장 이상적인 재앙으로 추앙받는 것이 요와 순이죠. 제요, 제순. 자, 이게 이제 정통적인 이상적인 태평시대였다는 요순 시대는 주로 유교에서 상당히 뭐냐면 강조되는 시대야. 여기가. 개인적 능력보다는 도덕적인 덕목을 통치자의 능력을 중시하겠다. 따라서 지배자는 문화와 도덕의 체험자를 의미하게 되었다는 점에서 중요하며 또한 후대의 가장 이상적인 왕위 계승 형태인 성향 방식을 채택된 데 의미했다. 자, 이 성향은 꼭 기억을 해두세요. 이거 예전에 시험에 나왔죠. 되게 이제 신라 때부터 해갖고 그 왕위를 계승했던 국가들은 보면 그러니까 왕위 교체 때 선양이라는 방법을 자주 이용해요. 뒤에도 저 언급하겠지만 왕조 교체 방법이 선양하고 방벌이거든요. 자, 이 방벌은 무력을 통해서 하는 건데 되게 이 방벌 같은 경우에는 어떤 방식이냐면 그냥 주변에 이제 뭐냐면 그 외력이 침해받거나 이민족이 침해받거나 아니면 내란으로 해갖고 왕조가 뒤집어 엎을 때는 방벌을 사용하는데 성향 같은 경우에는 그 신나라 때부터 이후부터 이 왕망 때부터죠. 왕망 때부터는 내부에서 왕조가 교체하는 거죠. 외부의 쿠데타, 외부의 반란이라든지 그 이민족이 침해받지 않고 이민족이 침해받고 멸망하지 않는 이상은 내부에서 이제 왕조 교체가 이루어질 경우에는 이게 선양이라는 형식으로 띄게 되죠. 보기가 좋잖아. 그리고 그 선양을 받은 다음에 곧바로 이제 그 뒤에 왕이 되고 나서는 황제가 되고 나서 그 전에 왕들과 그 일족들을 다 죽여버리죠. 이게 이제 일종의 국룰인데 이 성향 관련된 내용을 볼게요. 자, 군주의 지위는 세습이 아니라 명망과 덕을 갖춘 제3적이 양해하는 계승 방식인데 군주의 자발적 양이라는 점에서 역성명과 다르며 역성명이라는 것은 성을 바꾼다는 뜻이죠. 쿠데타라든지 반란이라든지 하여튼 이런 방식으로 하는 거잖아요. 자, 다르며 요가 순에게, 순이 다시 우에게 군주의 지위를 넘긴 대표적인 예이다. 자, 후세 유학자들은 성향을 가장 이상적인 왕위 계승 형태로 봤고요. 그리고 이걸 신나라의 왕망이 자주 이용했죠. 왕이 때 징계하는데 왕망 이후에도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이민족의 공격을 받거나 내부 반란으로 뒤집히거나 그렇지 않은 이상은 대개 보면 그 안에서 왕조 교체를 이룰 때 그 성향을 주도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해서 고전승 자체가 그 예전부터 내려온 전승 자체가 역사 사실은 아니지만 그 내용에 반영되어 있는 불의 사용, 농경의 발명, 제2의 계승 방식은 대략 신석기 시대 혹은 그 말기의 청동기 시대 이행은 가독이 일어났을 집한 인류 문명의 발전 과정을 반영하고 있다고 보인다. 자, 그다음 오지의 전설 뒤에 나타난 우치수서사가 있어요. 이 하나가 범람했는데 자기 아버지는 그걸 막지 못했는데 우는 아버지의 실수를 이제 뭐냐면 어, 분석하고 이걸 막았다. 그래서 이걸 바탕으로 해서 유가 이제 왕에 오르게 된 거죠. 자, 우에치수 저설과 하왕주의 건국 그 대한 전설은 중국 최초의 국가 수련을 시사하고 있는데 전승에 의하면 하는 하우에 하우에서 걸에 이르기까지 걸은 마지막 황제의 왕이에요. 걸 같은 경우는 되게 폭군으로 유명하죠. 이 사람은 17왕 그 412년간 존속했다고 전해지고 있다. 뒤에 이제 다시 설명했지만 하의 뒤를 이은 상에 대해서도 이미 고고학적으로 확인됐고 근년에 이제 이드 문화 요걸 가지고 이제 중국학계에서는 상당히 이제 뭐냐면 하왕조의 문화다 이렇게 이제 되게 강조를 하고 있군요. 얼리토우라고 하죠. 보통 중국에서는 그러니까 중국말로 하면 자 그래서 이제 관련하여 전설상 시대라고 추정했던 하왕조 시체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자 이드 문화 같은 경우는 하남성 언사연 이리 위에서 발견된 청동기 시대 문화인데
총 4기로 구성되어 있죠. 그래서 일종의 이제 제가 서양사 강의 때도 좀 얘기했지만 이걸 보통 서양에서는 이제 고국은 텔이라고 해요. 텔. 그 지층이 이렇게 구성이 돼 있어. 자, 그래서 이제 일기 유적은 하나의 용사 문화에 근접돼 있고요. 예, 여기 일기 문화는 용사 문화에 근접돼 있고 사기는 상나라 중기 때 문화에 해당한다. 그래서 요거는 은나라 문화죠. 그러면 여기에서 2기와 3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1기에서 4기로 넘어가는 가도기 문화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학자들 볼 때는 2기와 3기 중에 여기가 이제 유물과 관련된 것들이 하와 좀 비슷한 유물들이 많이 나오니까 요기를 하왕조로 보고 있는 하왕조 유물이라고 보고 있고 중국에서는 그 뭐냐면 하왕조가 있다. 유물과 유적을 통해서 이렇게 나오지 않냐.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 물론 이거 중국 측의 해석이에요. 이거는요. 그래서 이제 그 보면 이걸 또 뭘 의미하냐면 여기에 상왕조 문명이 있고 여기 밑에 하왕조 있다는 것은 하왕조와 상왕조가 별개의 왕조가 아니라 하왕조와 상왕조와 연결되어 있는 그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하왕조의 문화를 받아서 상왕조가 건국됐다는 걸 또 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석을 하고 있어요. 예. 자, 그거 외에도 뭐 여러 문화 유적지가 있어요. 예. 그래서 뭐 쌍성과 유적지도 있고 있는데 요거는 이제 좀 있고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한번 좀 봤고 그 다음에 이제 하방조 관련된 내용을 동기에서 한번 볼게요. 자 여기부터 보죠. 동계 몇 페이지 펴보시냐면요 75페이지부터 볼게요. 자 인류 역사는 전설이나 서다를 시작한 것이 보통이다. 자 사마천의 사기에 의하면 중국 역사상 사망오제에서 시작되었고 그거는 다시 하은주 3대 역사에 이어졌다고 기록되고 있다라고 하죠. 자, 근데 이제 사마천은 사망에 대해서는 그렇게 이게 역사라고 보지는 않고 있고 신화로 보고 있죠.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오제봉기에서 이제 역사를 기록하죠. 오제봉기부터 예, 오제에서 봉기에서 기록하고 있다라는 걸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요. 그 사기에는 또 하봉기를 뒀어요. 그래서 순임금부터 양해받은 우임금이 중국 역사상 최초 하왕조를 얻었다고 기술하고 있다라고 적혔죠. 자, 그래서 다시 이제 하운주 3대 역사가 있다는데 여기에서 이제 보통 3대를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거예요. 3대. 중국에서는 이걸 제일 이상적인 시대로 이제 보고 있어요. 여기는요. 그래서 뭐 3대로 상당히 돌아갈 것이다. 뭐 이런 식 복구적인 거는 내용들이 많은데 특히 주나라 서주의 역사를 상당히 강조하죠. 유교에서는요. 자, 그래서 이제 후대에 이제 이런 것들이 이렇게 하은주를 강조하는 어떤 사고방식이 후대 역사학자에도 영향을 미쳐. 역사학에도. 네. 자, 하여튼 있고. 그런데 은대에 관해서는 각골문 연구 결과 그 역사적 실체가 밝혀졌으나 각골문이 결정적이죠. 예. 하왕주에 대해서는 아직 전설적인 시대에 다를 뿐 역사 시대를 인정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상당히 이제 결정적으로 이제 은나와 같이 박골문의 어떤 통해서 은나 역사가 사기와 뭐냐면 일치하죠. 이게 사기 은분기야 거의 8, 90%가 일치한다고요. 그래서 은혜의 실체, 상해의 실체를 인정받고 있지만 하왕조에 대한 그 기록이 전혀 없어. 유물 유적에. 결정적으로 뭐냐면 하와 이렇게 하가 이렇게 쓰잖아요. 이 하라는 글자가 안 나와. 여기. 그래서 이제 비슷한 그 하라는 글자가 나와야 되는데 그게 안 나와. 응. 자, 항하의 치수 전설로 유명한 우임금으로 이제 시초도 하는 하왕조에 관해서는 사망 오리와 달리 사기 이외에도 중국 고대의 기록이 많이 남아있다. 특히 각골문의 발견으로 운왕조의 존재가 분명해진 현재에 있어서 고고학적인 연구의 진행에 따라 하왕조의 실체도 밝혀질 가능성이 충분히 있고 최근의 연구에서 하왕조의 왕궁터라고 주장하는 학자도 있다. 그런데 사기에서는 그 하왕제의 수도를 상서성 안으로 단정하고 있다. 자, 이 지방은 옛부터 소금이 풍부하게 생산되고 있고 그 근방에 채도를 포함하여 무수한 신석기 시대의 유물이 발견되고 있기 때문에 원시적인 부족 국가의 존재 가능성이 충분하다. 그리고 요나, 수나, 우임금의 전설에 나타난 지배 영역은 항하의 중하류 지역이다. 최근 고고학적 발굴 조사에도 이 지역에 통일된 국가는 아니지만 초기 단기 원시적인 국가의 존재가 인정하고 있다. 그것은 이 지방의 항하의 범람으로 자주 대홍수가 일어나는데 그거는 우임금이 치수서하고 연결돼 있죠. 이 사람이 왕이 될 수 있었던 게 이 사람이 그 항하의 범람을
잘 통제했기 때문에 시술을 잘해서 통제했기 때문에 왕이 됐던 거거든요. 자, 특히 우임금은 그 아들 계획의 왕위를 계속했죠. 이거는 세습이죠. 어, 그래서 성향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왕이 세습으로 전환됐고 이때부터 이제 왕조가 이제 시작된 거죠. 하왕조가. 자, 이는 고고학적 풀었으면 신석기 시대 후기의 모계사에 끝나고 국계사에도 접어가는 그거 해석될 수 있으며 이렇게 했는데 이건 또 앞에서는 이제 뭐 국계사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좀 앞뒤가 안 맞는데 자, 아마 이거는 이제 신석기 후기 때는 그 모계사 국계사 가도기로 이제 여기는 해석을 하고 있고 그리고 요게 이제 가도기에서 이제 국계사회가 좀 약간 위에 있었지만 요때는 이제 뭐냐면 아예 모계사에 끝났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신석기후기 때는 가독이었어. 국외사에서 이제 출현이 나타나고 싶고 모계사에 점점 접어드는데 이때부터는 완전히 이제 뭐냐면 어, 그 모계사에 끝났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고대사의 발전 단계와 부합되는 것이다. 특히 사기와 하봉기와 은봉기는 그 내용 서술 형식이 아주 비슷하다. 이것은 실제로 존재하는 역사적 사실을 근거하고 그 위에 실제로 존재하는 역사적 사실을 근거하고 그 위에 시조에 대한 수식적이고 가장적인 교훈을 추가로 살을 붙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은어의 발견에 따라 은대의 존재를 실증하기 때문에 하흥조도 역사적 사실로 밝혀질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이게 이제 뭐냐면 일종의 이제 넬토리 같은 것들인데 여러분 건국지색 아시죠? 그러니까 이제 나라를 기울 만큼 아름다운 미인의 건국지색이라고 하잖아요. 요게 내토리가 거의 비슷해. 뭐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의 왕이 마지막에 거왕이죠. 그다음에 은나라의 마지막 왕이 주왕이에요. 주왕. 그래서 거왕은 나중에 이제 누구한테 망하냐면 탕왕한테 망하고 주왕은 이제 누구한테 망하면 무왕한테 망하죠. 이게 각각 은나라 세운나라고 이 사람은 주나라 세우는데 이 거왕과 이 주왕의 행태가 비슷해요. 항상 그 옆에는 미인이 있고요. 뭐 닭이나 뭐 말이나 하여튼 이름 까먹는데 하여튼 미인들이 있고 이 사람들 행동이 똑같아. 그 주지 육림에 빠지고 그리고 이 여자들 너무 좋아해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못된 일을 맞이하죠. 그래서 결국에는 그 민중들, 국민들의 이제 백성들의 어떤 지지도가 떨어지고 결국에는 이들을 이제 제거하는 과정에서 탕왕이나 무왕이 하늘의 청명을 받았고 이들을 제거하죠. 자, 이런 것들 거왕과 주왕이 무도하고 미인에 빠져가지고 결국에는 탕왕과 무왕에 의해서 각각 토벌당했다. 이런 그 레파토리가 상당히 이제 뭐 스토리가 뭐냐면 비슷비슷하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뭔가 이제 역사적 사실을 바탕으로 한 거고, 그리고 뒤에 이제 태왕과 무왕이 이렇게 즉위하는 과정에서 이걸 이제 소재로 해가지고 뭔가 이제 뭐냐면 자신의 건국의 정당성을 마련했다. 그렇기 때문에 역사적 실체가 존재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지금. 근데 해석 여하에 따라 이제 또 다르게 해석할 수 있죠. 이게 오히려 하의 존재가 뭐 부정하는 견해도 될 수 있어요. 왜냐면 이게 스토리가 비슷하잖아. 그러니까 요때 일어난 형상들 하왕조가 있다고 가정하고 요것도 갖다 붙인 거다. 이렇게 보는 학자들도 있어요. 근데 뭐 이거는 그렇고 중요한 건 아닌데 하여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자, 그럼 신석기 시대 유적 발굴과 아니라 하왕조의 실체에 관련된 내용인데 자, 여기 보면 그 이리도 문화와 관련된 내용을 좀 볼게요. 자, 하이스토를 고고학적인 발굴에 따라 상서성 남부에 가까운 하남성 엉상 이리지 유적이라고 보는 견해가 제기되었다. 1959년 이래에 화왕조 실제를 찾기 위해서 언상 이리두 유적의 발굴이 진행되어 이곳을 한때 하왕조 유적지로 단정하기도 하였다. 근년에는 이리두 유적의 중앙부에서는 이리두 후기에 속하는 거대한 건물토를 발견되고 이를 이리두 궁정 혹은 종묘로 보고 이들 하왕제수라고 주장했다. 자, 그다음에 그 외에도 이제 보면 여기 뭐 왕성강 유적지도 있고 이렇게 있는데 뭐 각자 보시고요. 예. 그다음에 도사 유적지도 있고 이렇게 있고 자, 그다음에 이제 유적지에서는 이제 반룡이 등장했는데 반룡이 하족의 토템이다. 그 때문에 이거 하족이라고 토템이기 때문에 하왕제 유적지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자, 그래서 뭐 이렇게 이제 쭉 내용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중요한 건 아니니까 이제 건너뛸게요.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이제 상왕조부터 들어가죠. 이 하왕조는 끝났고 이제 상으로 넘어가는데 상, 상왕조, 은왕조부터는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뭐냐면 역사 시대가 등장을 하게 되죠. 그때부터는 자, 상왕조 관련된 내용도 시험 문제 지금까지 안 나왔어요. 네. 그렇지만 이제 수능이라든지 이런 데서는 좀 나오죠. 그러니까 언젠가는 한번 나올 것 같은 느낌이 더. 네. 자, 이 상황조는 수도를 5번 정도 옮겼어요. 그래서 이제 그 마지막 수도가 은허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상나 유민들을 은허의 은자를 따서 은이라고 이제 얘기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이제 은이 상호 동일한 의미를 쓰게 되고 예전에는 저희 은이라고 이제 저는 배웠어요. 근데 최근에는 은 자체가 이제 비하된 비칭이기 때문에 상이라고 요즘에 얘기하더라고요. 교과서에서는. 예. 자, 그러면 상왕조를 보죠. 상왕조. 자, 중국의 최초의 왕조로 가는 한은 아직 발견되지 않았고 지금까지 고고학적 연대로 확인할 수 있는 최초의 국가는 상이죠. 그러니까 기록에 의하면 상족의 조상은 설이라는 사람인데 요순시대 때의 백성을 교화하고 후에 우학을 도와서 치수의 공을 세워 상 땅에 봉건했기 때문에 상이라고 부르게 되었다. 자, 근데 이거는 이제 전설적인 내용이고 역사적인 어떤 것은 정확히 모르죠. 자, 이처럼 전선에서는 국가 이름과 종족의 명칭, 근거는 그 지역의 명칭이 되게 동일하다. 이거는 그 중국사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야. 우리나라도 이 상고사 보면 되게 이제 지역의 명칭과 그 뭐냐면 종족의 명칭이 동일한 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 종족이 이동에 따라 지역의 명칭이 달라져. 이게 동일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중국 역사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것들이 보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전설에 따르면 14대째 타왕이 등장을 하여 그 뭐냐면 이게 14대째 타왕이란 것은 조상 설을 기준으로 해갖고 14대까지 이제 해서 타왕이 됐다는 거야. 그 타왕이 등장하여 폭군이었던 거랑을 물리치고 상왕조를 개국했다 이렇게 있죠. 그때 이제 나왔던 것이 뭐 주지유진 같은 내용이 나오는데 요게 다시 이제 뒤에 그 은날 마지막 왕이었던 주왕 때도 항상 나와. 그 옆에는 뭐 그 달기 같은 뭐 이런 그 미인들이 있죠 항상. 예. 그래서 이제 이걸 물리치고 나서 상황주를 개국했던 것이다. 자, 이후 수차례 이제 도읍을 옮기고 이 마지막 수도가 뭐냐면 은이에요. 은허죠. 예. 그리고 그걸 바탕으로 했기 때문에 나중에 이 나라를 이제 은이라고 이제 부르기도 하죠. 그래서 주왕까지 이제 이 주왕이 마지막 왕이에요. 이 사람이. 이 사람이 이제 무왕한테 하도당하죠. 예. 그래서 이제 왕조가 유지되었다. 자, 상이라는 명칭과 더불어 문헌에는 은이라는 칭호를 보이는데 이것은 이제 상왕조 멸망 후에 주족이 상해 주민들을 좀 경멸한 데 사용해서 사용했던 호칭이며 상왕조의 마지막 수도가 은이었던 걸 연유해서 볼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예전에는 하상주 3대의 실존에서 아무런 의심을 품지 않았고 유교에서는 상당히 이상적인 시대로 묘사했죠. 그리고 그러나 이제 정통적 역사 간의 부정이 이제 시작되면서 상황조도 한때 그 실존을 뭐냐면 의심받았다. 자, 이걸 이제 그것을 무슨 파라고 하냐? 의구파라고 해요. 그래서 의구파는 하상주의 실체를 인정하지 않는 파들이야. 다 이거는 유학자들이 만든 어떤 만들어진 역사다. 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죠. 자, 그러나 이제 청조 멸망 직전인 1899년에 각골문이 발견되고요. 이게 결정적이죠. 그래서 이것이 상황주에 만들어진 복점의 기록, 즉 복사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왕의 세계도 정해졌던 것과 거의 차이가 없으면 저는 그 실존이 확인됐다. 그래서 이 각골문은 그 당시에 해석이 가능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예전에 이제 청나라 때 고중학이 발달됐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이제 춘추 전국 시대부터의 문자까지 다 이제 해석이 돼 있는 상태예요. 그리고 그 전에 문자였던 각골문은 춘추 전국 시대의 문자를 기반으로 해서 다시 해석하면 해석이 되겠죠. 쉽게 해석이 됐어요. 그래서 해석을 해보니까 요게 이제 기록된 내용들을 보니까 거의 보면 사기에 있는 그 상봉기 있죠? 음봉기라고 해야죠, 상봉. 자, 사기는 음봉기의 8, 90%가 일치해, 기록이. 어. 그래서 이거는 무슨 의미냐? 자, 이거는 그 상나라가 역사적 실체가 존재한다는 거죠. 그 때문에 이제 상나라가 역사적 실체가 존재하면 당연히 그 뒤에 후대는 주나라도 이제 역사적 실체가 존재하는 걸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자, 각골문은 1899년 유기계 학질의 한약방을 쓰이는 용골이라는 뼈에서 발견된 비롯되었다. 그래서 예전에는 이제 각골문은 있었던 걸 알고 있었는데 이게 예전의 기록이라는 걸 알지 못하고 뭔가 용의 뼈? 요 정도 생각을 했었나 봐요. 그래서 한약재로 사용을 했나 봐요. 자, 그래서 이제 고문자에 대한 이해가 깊었던 유학은 뼈에 새겨져 있는 옛 문자가 그러니까 그 문자가 이전에 볼 수 없었던 아주 오래된 시기의 문자라는 걸 알아채고 그것의 수익과 연구를 몰두했다. 그래서 그가 이제 자신이 소장한 각골문의 탑을 모아서 천홍장기라는 책을 출판함으로써 각골문의 존재가 세상에 알려져 있다. 각골이라는 것은 거북이의 복갑, 백다지죠. 복은 그 배를 의미하니까 소의 어깨뼈, 견갑골을 말하는데 각골문이라는 각골의 이면에 불을 달군 가는 나무를 눌려 급속하게 팽창시켜 표면에 국부적인 분열을 일으킨 걸 보고 그 분열의 상태를 점을 친 후 주변에 점을 친 날짜와 점을 치는 사람의 이름, 그 다음에 점친 내용 결과 및 결과를 써놓은 글을 말한다. 이렇게 있는데 이게 어떤 식으로 이제 각본을 이제 하냐면 여기 보면 은항이 있어. 은항 상항이. 자, 그 은항은 재정일치 국가에서는 제사장 역할을 하죠. 그 밑에 이제 보조조 역할을 해준 정인들이 있어요. 정인들도 각 부족장에 이제 그 수장을 의미하는데 각 부족에서는 또 이 사람도 제사장이에요. 하여튼 은왕이 정인에게 명령을 내죠. 그래서 앞으로 이제 내가 어떤 일에 이제 어떤 나라를 칠 테니까 그 나라를 쳐도 되냐고 상자한테 물어봐라. 그러면 정인이 이제 그 은왕의 명을 받고 이제 각본을 가지고 오죠. 각본은 이제 이렇게 생겼죠. 거기에다가 이제 뭐냐면 여기 조그맣게 구멍을 내요. 구멍을 내고 그 뒤에 이제 불을 땡기죠. 그럼 불에 의해서 열에 의해서 팽창될 거 아니에요. 각골이. 그래서 쫙쫙 갈라진 걸 보고 뭐냐면 그걸 이제 은왕한테 딱 갖다 주면 은왕이 그걸 보고 하늘의 명을 받고 그 해석을 해. 그러면 이제 여기 정인들이 거기에다가 이제 은왕이 말하는 거를 각골문을 쫙 기록을 해요. 이렇게. 그래서 이제 전복자라는 말이 여기서 나왔죠. 이게 갈라진 것을 형상화시킨 것이 정복인데 하여튼 이런 것들을 하는데 이게 이제 좀 비싸기 때문에 구하기 힘들기 때문에 여기 한 번만 쓰고 갖다 버리는 게 아니라 여기 쓰고 나서 다음에 또 써먹죠. 여기 구멍을 뚫고 뭐냐면 또 열을 팽창시켜 갖고 가열하고 그래서 딱 갈라진 모습을 보고 이걸 또 왕이 해석이 돼요. 그럼 또 여기다 쓰고 그래서 여기 안에는 수많은 역사적 사실들이 같이 들어가 있는 거야. 근데 이런 역사적 사실들이 사기의 기록과 상당히 일치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 같이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후 고고학자들은 각골문이 주로 출토된 하남성 안양시 소두촌이 상나라 마지막 수였던 은어임을 밝혀내고 이 지역의 발굴을 통해 대량의 각골문을 획득했다. 자, 중일전쟁 시기를 제외하고는 꾸준히 발굴 조사가 행해진 결과 지금까지 약 10만여 평에 달하는 각골문이 출토되었으며 궁중의 유적과 왕무에 추정되는 대물을 포함한 천여 개의 묘가 발굴되었다. 각골문은 이미 육서에 의해 한자의 형성 원칙을 갖추어져 있어 현대 중국의 원형을 보이고 있다. 그 내용은 주로 조상신이나 자연신에 대한 제사의 가보, 전쟁의 가보, 그다음에 농사의 풍융, 그다음에 그 바람의 비의 유무, 수렵이나 여행 시의 재의 유무, 10일이나 보통 중국의 전 근대 시대 때 중국이나 우리나라에서는 생활 단위가 10이거든요. 10. 순자라고 하죠. 이때부터 이제 그 10일 단위도 쉬고 그래요. 그게 이제 뭐냐면 그 은나라 때부터 시작됐다고 보거든요. 은나라 같은 경우에는 태양이 10개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갖고 태양이 동쪽에 서쪽에 지면 이 한 개 태양이 있다가 그 다음에 두 번째 태양이 또 이렇게 있고 결국에 마지막 10일 지나면 첫 번째 예전 앞에 이제 태양이 다시 떠오르고 이렇게 10일 주기로 태양이 교체된다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뭐냐면 순자라는 말을 쓴 거야. 여기. 자, 그래서 매일의 재해 영호, 그 질병이나 임신 등 다방면에 걸쳐 있는데 가장 많은 것은 제사에 관한 것이다. 자, 출토된 각본문은 시기적으로 볼 때 22대 무정 이후 마지막 30대 제신의 때까지며 전복의 기록이라는 자료상의 한계는 있지만
이를 통해 상대, 특히 후기의 모습에 대해서 이해가 가능하다. 이렇게 있죠. 그럼 상나라의 이제 뭐냐면 특징을 볼게요. 상나라는 크게 신정 정치죠. 어, 그래서 은왕이 뭐냐 제사장 역할을 하고 그다음에 그 정인들도 각 부족에 가서는 또 제사장 역할을 해요. 그래서 재정일치적인 어떤 통치였고요. 그다음에 간접 통치죠. 그래갖고 그 왕이 직접 뭐냐면 통치하는 게 아니라 개별 인민들 다 지배하는 게 아니라 대개 이제 그 뒤에 후와 백 같은 사람들 통해서 뭐냐 지배하는 건데 뒤에 좀 얘기했지만 이걸 육층적 지배 구조죠. 성읍을 매개로 해갖고 지배하는 구조다. 그런 것들이 지는 그 육층적 지배 구조가 준하 때도 이어지죠. 준하 때 이걸 또 봉건제도 제도적으로 완비를 했잖아요. 그래서 이런 누층적 지배 구조가 이미 은나 때부터 이제 있었고 이것이 준하나 봉건제를 통해서 제도화됐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청동기 문화가 되게 발달됐다는 거예요. 청동기. 그래서 이 청동기는 이제 무기로 사용한 것보다는 제사 용도로 많이 사용되죠. 이 청동기는 이거는 뭐 중국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도 그래요. 예. 그래서 이제 발달된 청동기 문화를 발달했고 심지어는 서류 시대 때 청동기보다 훨씬 더 뭐냐면 뛰어나죠. 얘네들이 만든 거 보면. 그런데 불구하고 이 물질 문명이 발달된 분명 것에 불구하고 물질 문명은 되게 발달한 데 반해서 이 정신 문화는 상당히 뒤처져 있어.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순장이라는 것도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는데 정신 문화가 뒤떨어졌다는 걸 이건 나중에 좀 얘기할게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보통 은왕이 어떻게 통치하냐면 이 신정정치 통치 내용을 보면요. 상제라는 왕이 있어요. 예. 상제는 신이 있죠. 상제는 오늘날 말하면 이제 하나님, 가라고 비슷해. 인격신이죠. 감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그래요. 자, 상제가 이제 꼭 은왕은 상제의 명을 받아갖고 통치하는데 이때 이제 이 사람은 대리인이야. 그러니까 상제가 시킨 대로 하는 거야. 어, 그래서 일종의 상제가 은왕은 상제 대리인이자 대리자로서 통치를 하게 되는데 이건 준왕하고 비교해 볼 수 있죠. 주왕은 상제의 청명을 받았지만 단순한 대리인과 대리자가 아니죠. 나름대로 이제 자율성을 가지고 자기가 판단에 통치를 하는 거죠. 물론 책임은 상제가 이제 물을 수 있지만 그러니까 준하나 왕은 나름대로 자율성을 가지고 자기가 하기 때문에 상제의 명을 받지만 상제에 구속되지 않고 자기 나름대로 통치를 할 수 있다. 그런 것들이 은왕보다 훨씬 더 뭐냐면 그 자율성을 확보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예. 자, 그러면 이제 내용을 볼게요. 자, 상나라에서는 상제라는 존재가 우주의 지배자이며 그 의지에 따라서 모든 미래가 결정된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각골문은 상대 사람들이 상대의 영향을 묻기 위해 그냥 행위의 기록이기 때문에 제사와 관련된 기록이 유난히 많으며 그 중심이 되고 있는 서왕대의 제사에 대한 것이다. 상대인들은 태양이 지중에 10개가 있어 그것이 매일 하나씩 교체되어 천상에 나타나 10일마다 한 번씩 돈다고 생각했다. 이걸 그래서 순을 단위로 이제 생활 단위가 일어난다고 얘기했죠. 10개 태양에서는 각각의 이름이 있는데 1급부터 해서 1개까지며 식간이라고 한다. 결국에 상대인의 정신 구조의 기조에 이르는 것은 원시형의 태양 숭배 사상이며 이러한 왕조의 제사의 원형은 원시형인 태양관과 시종 내부의 선조 숭배였다. 자, 이 둘이 결합하여 왕조 제사의 준획을 이뤘다. 따라서 상은 정치와 종교가 일치된 신정국가의 성격을 띠고 있으며 청동기는 바로 이러한 신정적 권위를 상징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이 청동기를 이제 하사함으로써 밑에 있는 그 부족의 어떤 충성을 유도하는 그런 역할로 청동기를 하거나 아니면 상제 제사 때 이제 그걸 사용하거나 이런 걸 얘기한 거죠. 자, 이런 측면에서 보여주는 것이 바로 거대한 규모의 왕성과 왕모의 다수의 순장자 및 그 정인이라는 존재다라는 거죠. 자, 정인은 부족장이고요. 그리고 이 사람은 이제 그 노예제 사회의 어떤 것들을 보여줄 수 있는 것이라고 이제 하고 있는데 이 순장의 규모가 어마어마하죠. 우리나라도 순장이 있었는데 우리나라하고 뭐 상대가 안 돼. 한 군대를 그냥 다 묻어가지고 죽이는 그런 거 형태가 있죠. 자, 그래서 이제 있고 상문화는 고고학적 발굴에 따르면 정기, 중기, 후기 이렇게 나눠볼 수 있고 각본문을 포함한 은어 유적은 후기 것이다. 그래서 정기의 대표적인 유적은 이리에서 발견됐는데 이리도 사기 문화죠.
그래서 이제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이기와 상기는 화문화라고 이제 보고 있는데 이 사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기 은의 초기 문화 이렇게 연결돼 있어요. 자, 하여튼 용사문에 영향을 받으면서도 이리 후기와 그 동서와 남북이 각각 100m에 달하는 대궁전 유적과 상대 성터, 언산 언사상성이 발견된 바 있다. 자, 그래서 이제 쭉 이렇게 내용이 있는데 이건 한번 읽어보시고요. 예, 여기는 뭐 유물 유적지와 관련된 내용이니까 이렇게 읽어보시고, 자, 거기에 이제 순장자가 이제 발견됐는데 순장자는 상당히 많았다. 그래서 2,500명 이상 희생하는 기록이 있다. 이런 내용이 있고, 그 다음에 그 뒤에 보면 그 뭐 상황조의 이제 권력 구조가 나왔는데 뭐 이렇게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제 부족 연합적인 성격을 갖고 있다. 이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넘어가서 이제 뒤에 넘어가서 쭉쭉 넘어가서 시족사회에 관련된 내용만 좀 볼게요. 자, 상대 계층은 대체로 지배층, 평민, 노예로 구성됐고, 지배층은 상황을 중심으로 왕실 귀족이나 지방의 시족장을 포함된다. 상황은 정치적으로 지배자이자 종교적 수장이며, 그 상황과 더불어 그 성을 가질 수 있었던 지배층 이들을 총칭 백성이라 불렸다. 보통 백성이라는 것은 지금은 일반적인 의미에서 모든 사람들은 이제 백성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제외하고는. 근데 그 당시에는 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야. 성에 대해서 좀 얘기하겠지만, 이 당시 성이라는 것은 지배층만 가질 수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은 이제 주로 지배층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들의 묘에서 출토되는 부작품과 순양자록 추천컨대 막대한 지배력을 보유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자, 평민은 대개 농민으로서 국가에 대한 공물과 요역에 의무를 졌다. 노예는 전쟁이나 약탈을 통해서 형성되었고, 이들은 주로 순장이나 제사의 신생물로 사용됐다. 자, 그 다음에 상위 지배층들은 이제 이념조 10개를 배열한 네온 조직을 갖고 있고, 갑, 을, 병, 정 10개의 태형령원이라고 불렸죠? 예, 태형령을 불렸으며, 그래서 이제 지배층, 그러니까 이제 그 왕들의 그 뭐냐면 칭호를 보면 각, 을, 병, 정을 뭐냐면 서로 결합을 해갖고 이제 왕의 칭호를 붙였거든요. 예. 자, 그래서 각 시족군의 태양에 선전한 관념을 갖고 있었음을 보인다. 왕이나 왕비는 불규칙하지만 교대로 이 각군, 을군, 병군에서 선출됐다. 이렇게 있고요. 자, 그래서 이제 그 시족군이 있고 10개의 시족군은 각 태양을 상징하고 있고, 그리고 그것을 왕을 이제 이런 그 시족군에서 뭐냐면 선출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냐면 왕의 칭호에서도 이 시족군의 명칭이 나오죠. 10개 거기에다 이제 이름이 갖다 붙여지고 이런 식으로 이제 왕의 명칭이 정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들 보면 상은 헐족 집단을 해고로 하는 읍을 기반으로 상은 헐족 집단을 해고로 하는 읍의 기반에 소국과 연합적인 성격을 출발했음을 알 수 있다. 자, 이 읍은 서아시아나 그리스, 로마의 유사성 때문에 도시국가를 부르기도 하는데 일반적으로 읍제국가로 부른다. 그래서 크게 이제 대읍, 조급, 소급으로 누층적으로 맺어진 것이 상의 기본적인 국가 조직이다. 그래서 대읍이 조급을 통치하고 조급이 소급을 통치하고 이런 식이죠. 그러니까 저 은나라 왕이 직접 소급에 있는 민을 통치하는 그런 일원적인 지배구조가 아니에요. 이런 것들이 나중에 이제 뭐냐면 그 주나라 때 봉건제와 또 연결되죠. 자, 그래서 이제 국가의 기본을 이루는 것은 조급이었고 그것이 신석기 시대 침략에서 발달한 것으로 보인다. 자, 이런 족사의 연합과 그 다음에 이제 협력 관계가 점차 통합 조직을 형성하고 이것이 국가를 형성했으며 지배 시족과 그 거주지도 대읍이 만들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자, 따라서 상해 초기에는 대읍이 조국을 지배하기보다는 조계의 이제 뭐냐면 연합을 위해서 국가가 형성된 걸 보는 편이 자연스럽다. 그런데 그리고 있고 그다음 그래서 간접적인 지배 형태도 이제 와 같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래서 처음에는 연합적인 형태였다가 이런 것들이 좀 발전돼서 이제 간접적인 지배 형태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읍과 읍 간의 유층적인 지배 형태로 바뀌었다. 자, 이런 것도 있고 그 밑에는 읍에 관련된 내용인데 이건 각자 읽어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뒤에 넘어가서 이제 이런 것도 있는데 이거 각자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 그게 중요한 건 아니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뒤에 넘어가서 동양사 개동 관련된 내용을 볼게요. 은나와 관련된.
내용. 자, 여기 보면 이제 은나라 관련된 내용이 있는데 78페이지 펴보세요. 자, 여기 넘어가기 전에 이제 첫 번째 인증번호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인증번호는 58번입니다. 첫 번째 인증번호 58번이에요. 자, 은나라에 대한 역사적 사실은 사기의 은본기에서 자세히 기록되어 있는데 전설적인 이야기로 시작되고 있다. 자, 이런 전설적인 은혜의 역사가 과학적으로 증명된 것은 은나라 후기 도읍진 은어의 유적지에서 대량의 각골 문자가 출토되고 이를 연구한 결과에 의해서 확실해졌다. 현재 5,200개가 수집되고 그 가운데 1,800자가 해독되었다. 자, 은어의 유적지에 대한 조사는 1927년에서 37년까지 중국 국립중앙연구원에서 15회에 걸쳐 발굴이 진행되었고 1950년대 이후에는 중국 과학원이 발굴이 계속되었다. 그 결과 서주촌에서 궁정토가 주거지가 많이 발견되었다. 북쪽에 후가장에서 거대한 능로군이 발견됐다. 해갖고 어, 그 은나라 유적지와 관련된 내용이 나오고요. 자, 그 밑에 이제 단락을 볼게요. 은혜 국가 조직 관련된 내용이 있어요. 두 가지 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걸 좀 정리해 봤는데, 자, 도시국가설하고 읍제국가설 이렇게 있어요. 도시국가는 어떤 세계사적인 어떤 고대국가 발전 단계에 맞춰가지고 설명을 한 거야. 우리가 생각하는 그 폴리스라는 개념 있죠? 네, 이걸 맞췄는데, 자, 도시국가는 외적 형태를 가지고 이제 논의했고 세계사적 보편적인 법칙에 따라서 이제 얘기를 했는데 시족이 발전돼서 도시가 되고요. 이게 일종의 그리스식 폴리스 국가 형태였다고 그러죠. 은주 시대 때 이제 나타났고 이런 것도 영토 국가가 되고 그다음에 전국 시대죠. 통일 제국이 일어났다. 진나 외적인 것을 바탕으로 해서 세계사적인 어떤 발전 과정, 고대 국가 발전 단계에 맞춰서 설명한 게 도시국가설이고요. 읍제국가설은 그 외적인 게 아니라 음락 내부의 사회 구조를 본 거야. 그러니까 이게 보니까 유층적인 지배 구조다. 그래서 이제 은이 상황이 있고, 그 다음에 그 대읍이 있고, 그 다음에 조급이 있고, 소급이 있더라. 그래갖고 이제 주왕은 이렇게 청동기를 하사하고 하는 형식으로 돼가지고 각각 유층적 지배 구조를 이루고 있고요. 자, 보통 이제 이런 대읍 같은 것들 그냥 문나 그 각골 문제에 보면 방인이 백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대읍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리고 나중에 보면 그 준하를 세웠던 이제 무왕이나 그 아버지 문왕이나 보면 서백이라고 돼 있거든요. 서백이라는 것은 은나라의 서쪽에 있는 그 지역을 통치하는 그 사람들이란 그 대읍의 수장을 의미한 거죠. 그래서 은나 서쪽에 있는 대읍의 수장을 이제 백이나 박이라고 방을 얘기하죠. 그 서백이라는 건 은나라의 서쪽에 지배하는 장을 의미한다. 대읍의 장을 의미하는 거고요.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것도 있는데 이게 그대로 이제 뭐냐면 주나라의 봉건 제도와 영향을 주죠. 보통 주나라에서는 이 대읍을 국이라고 하고요. 조급을 도라고 하고 소급을 비라고 하죠. 예. 그래서 이제 이런 국도 비읍의 누층적 지배 구조가 그 은나의 대읍, 조급, 소급의 누층적 지배 구조와 연결돼 있는 거예요. 이게요. 예. 자, 그래서 이런 내용도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예. 그리고 이 당시에는 이런 식으로 그 읍간의 누층적인 어떤 지배 구조이기 때문에 이게 영토가 생각하는 영역국가적 모습이 있는 게 아니라 뭐 산이나 강을 기반으로 해갖고 그 안에 있는 것을 면적에 있는 땅들 다 국가 영역이 이렇게 형성된 그 영역 국가 모습이 아니라 이렇게 점재적으로 있어요. 그래서 여기 주변에는 다 이민족들이 있고 그다음에 대읍, 조급, 소급 해갖고 주 왕실과 연결된 읍들이 이렇게 서로 연결돼 있다. 그러니까 주변에는 상당히 이민족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어떤 면에 의한 지배가 아니라 성과 점에 의한 지배가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요 바깥에 있는 얘들은 이제 이민족이라고 이제 불렸죠. 뭐 토방 뭐 이렇게 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불렸어. 예. 자, 하여튼 그래갖고 이제 한번 설명을 했고요. 그럼 관련된 내용을 또 읽어보죠. 자, 은의 국가 조직에 대해서는 은서주 시대 때 공통을 묶어서 도시국가 혹은 읍제국가 성격을 파악하고 있다. 자, 그래서 이제 도시국가설을 주장하는 학자들은 그 세계에서 고대
국가 발전 단계가 그다음 은주 국가 형태 그대로 적용되었고 국가의 발전 유형을 시족사회, 도시국가, 영토국가, 통일국가 이런 식으로 발전됐다는 거죠. 그래서 도시국가는 이제 전국시대, 통일시대는 진한제국 이렇게 본 거죠. 그래서 이렇게 세계사적 발전 법칙이 중국 고대에서 그대로 적용된 걸 보고 있다. 따라서 은대후기에서 춘추시대까지 도시국가 시대를 보고 있다. 자, 그거는 전국시대와 전국시대 영토국가 시대, 진한시대는 통일제국, 로 보고 있다. 자, 이는 서양의 그리스 로마의 도시국가나 제국의 발전 형태와 유사성을 지니고 있다는 역사 발전인을 적용한 것이다. 자, 그 다음에 이에 대해서 읍제국가론을 이제 내세우는 학자들은 국가의 발전 형태보다는 읍주 사회 기본단인 사회 구조, 읍에 초점을 맞추죠. 춘추 전국시대 때 시족제적인 공통체가 해체된 시기며 따라서 춘추 이전의 은주시대 때는 읍제 국가 체제를 보였다. 그런 것은 은대의 읍이 혈연관계에 곁된 시족 공동체이고 읍의 유형은 은의 임금이 사는 대읍각, 그 다음에 이 대읍을 종속되고 있는 조급이 있고 그 아래 다시 조급에 종속된 소급으로 이제 종속적으로 구성됐다고 보고 있다. 예. 그래서 있고 읍제국가는 소급, 조급, 대읍 이런 식의 삼층 구조로 형성된 종속관계로 결합되어 있다는 것이다. 자, 이러한 읍과 읍 간의 결합관계가 가장 중심이 있는 것은 시족자 재산을 모시는 일가 이민족의 침입과 정벌을 위한 시족 공동체의 분산 행동이었다. 이런 내용이죠. 아까 이제 잠깐 도표에서 잘못 설명한 게 있는데 여기 있는데 상황이 대읍을 통치하는 거야. 대읍을. 예, 제가 이걸 잘못 설명한 것 같아요. 이 내용을 보니까 다시 그릴게요. 여기 보니까 대읍을 상황이 통치하고 있고요. 예, 그다음에 조국 있고 아, 그다음에 뭐냐? 이게 소급이죠. 예, 이렇게 있고 서백이나 이 백이나 백, 방 이런 식으로 백자가 붙은 것은 이 조국을 통치하는 사람들. 예. 그래서 서백 같은 거 여기 있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 조국이 나중에 그 국이 되고 소국이 도가 돼요. 그 밑에 있는 이 읍들은 비읍이 되는 거죠. 예. 요거. 그래서 주나라와 이제 연결돼서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누층적인 지배 구조인데 앞에서는 제가 잘못 설명한 데 여기는 상황이 통치했던 것이고 여기는 백이 통치했던 것이다. 이렇게 다시 수정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제가 잘못 정리했네.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다시 돌아서 그래서 이제 대급이 이렇게 있고 여기부터 읽으면 되죠. 자, 읍제국가는 이렇게 소급, 조급, 대읍의 삼층 구조 형성되면서 종속관계로 결합됐다. 자, 이러한 읍과 읍 간의 결합관계가 가장 중심이 이루는 것은 시족의 제사를 모시는가 이민족의 침입과 정벌에 의해서 시족 공동체 군사 행동이다. 이걸 보통 융사 공동체라고 하거든요. 제사와 군사적 업무를 같이 하는. 그래서 수장의 역할이 그 두 가지 역할이야. 예. 따라서 국이나 읍은 그 당시 은주시대 국가 구조의 기본이라고 할 수 있다. 자, 이 국이라는 것은 나중에 얘기했지만 주로 이제 그 제후국들의 그 중심지를 국이라고 했죠. 그 당시에 구국이라고. 예. 그래서 이제 여기에 해당하죠. 그래서 예전에 서주시대 때 제후국들의 그 뭐냐면 읍을 국이라고 했어요. 국. 그 다음에 강대부의 읍을 도라고 했고요. 예. 자, 그래서 이제 있고 국이나 읍은 음주시대 때 국가 구조의 기본이 할 수 있다. 많은 소급을 종속시킬 수 있는 조급이 읍제국가 혹은 도시국가의 기본이 다니었으며 다수의 읍제국가는 대읍에서 은왕조에 종속되었다고 볼 수 있다. 어, 그래서 이렇게 있고 이 읍은 바로 서주시대 때 춘추시대 내면서 국도 비라고 했다. 그래서 국은 도를 비를 종속하는 중증적인 지배 구조를 이루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국을 지배했던 곳은 제후들을 얘기한 거고, 그 다음에 도를 지배한 건 경대부, 그 다음 나머지 비읍, 예, 라고 했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유층적 지배 구조가 서주시대까지 연결됐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국의 지배층은 인이라고 하며 피의 지배층은 민이라고 하여 국의 구성과의 계층적인 구분을 분명히 했다. 자, 그 다음에 이 밖에 읍에 구성되어 있지 않은 사람들 보통 방이라고 했는데
그래서 그때 이제 그 방에 따라서 이방, 읍방, 토방 이런 식으로 이제 불렸어요. 예. 그래서 이제 이들과 은과 국가와는 자주 충돌을 일으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자, 그 내용 해갖고 이제 좀 얘기했고, 예.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은대 이제 정치 형태와 군사력을 이제 보면요. 요거는 앞에 있는 부분하고 비슷하니까 그 중요한 내용만 읽어볼게요. 자, 은대는 아직 인간의 지혜가 발달하지 못했기 때문에 정복으로 신의 뜻을 묻고 이에 따라 정치를 행하는 신정 정치를 행해졌다. 자, 이는 예기에 은나라 사람들이 신을 존중하며 백성을 다스림에 있어서 귀신을 먼저 섬기고 얘를 후회한다고 기록하. 상서에도 은왕이 그 정령을 행하는데 모두 귀신의 뜻을 빌려 결정한다는 서술에서 알 수 있다. 특히 은어에서 발견된 각골문과 그다음 복사에서 살펴볼 수 있듯이 왕이 국가의 대사를 결정하는데 반드시 신에게 점을 물어보았다. 자, 이러한 이제 신정 정치에 나타난 은나라 왕은 정치와 종교의 주재자로서 그 당시 왕은 제사와 정치를 관리했다. 그리고 국가의 주요 대사는 전복에 의하였고 신의 뜻을 점으로 판단했다. 점은 정인 또는 복인에 의해서 항해졌지만 점에 나타난 정계를 판단하여 신의 뜻을 해석하여 판단하는 것은 오직 왕 한 사람뿐이었다. 자, 이런 의미에서 은나라 왕은 신의 세계와 인간 세계를 매개한 유일한 매개자였다. 특히 왕은 죽은 후에도 조상신 열자에 올라 현세 인간을 주재한다고 생각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은나라의 초기에 지방에 방백이 있었는데 요 방백은 이제 지방에 유역한 그 유역자를 의미하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문항이나 무학도 이 은나라에 있었던 방백 중에 하나예요. 서쪽에 있는 백이라 해서 서백이라고 했죠. 자, 그 세계 커짐에 따라서 방백의 장로서 중원에 굴림하는 자도 있었다. 자, 그게 이제 무왕이죠. 자, 은나라는 전 국토에서 많은 읍이 있었는데 이곳에 귀족과 평민이 함께 거주했고 지방의 본고는 후백 두 종류가 있었다. 이렇게 있고요. 자, 은왕은 전 국토를 직접 통치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후백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읍제 국가를 통치했으며 이들 읍제 국가들은 은에 대한 부역과 병역 의무를 부담했다. 그 대신에 그 은왕은 이들에게 청동제 무기를 하사하고 외적 해침부터 보호했다. 따라서 은왕조는 다수의 국제국가 가운데 중앙정부 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다. 자, 은왕의 세계표에서 볼 수 있듯이 은대 왕위 계승 초중기까지는 황제 상속이었지만 후기에 가서 부자 상속이 되었다. 자, 이게 형제 상속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 앞에서 은을 구성하는 10개의 그 집단이 있다고 했죠? 이들이 교대로 이제 뭐냐면 그 그러니까 교대도 왕위를 올렸다는 의미예요. 예, 형제가 상속이 때문에 형제로 이렇게 상속됐다는 거는 10개의 집단이 교대로 왕위에 올렸다. 그렇지만 부자 상속이라는 건 이제 한 개 집단이 독점했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여기서. 자, 이는 초중기의 은왕의 권한이 강하지 못했다가 후기에 와서 왕권이 강했다는 의미이기도 한다. 또 은에서는 시호 제도가 아직 없었고요. 왕명을 육식간지로 이렇게 표시하는 게 있었죠. 육식간지란 자체가 은나라 때 나온 거예요. 자, 은의 왕권과 밀접한 관련이 지니고 있는 것으로 군사력으로서 은왕은 상당한 강한 군사력을 유지했다. 각 관문에 의하면 한 번 출병할 때는 적게는 5천 명, 많게는 13,000명의 병사가 동원됐고 보병과 함께 마차를 이끈 전차 부대를 출동했다. 전차 위에는 청동제 병기를 갖춘 전사가 있었고 왕이 전쟁을 직접 지휘했다. 군사 동원은 대체로 국내 반란지답이나 대외정벌이 대부분이었다. 자, 은대에서는 그 대외정벌이 매우 빈번하였고 사로잡힌 전쟁 포로는 노예 선거나 살해됐는데 이때 살해된 포로의 수가 때로는 수천 명이 이르렀던 것을 보아 전쟁의 잠혹성을 알 수 있다. 자, 은나라 멸망 과정을 볼게요. 자, 은나라 시조였던 탕왕이죠. 탕왕이 나라를 세운 후에 5차례 도읍을 옮겨 다녔다. 천도의 원인은 황하의 범람과 이민족의 침입이 원인으로 추정되고 있고, 은의 마지막 도읍지는 19대 반경이 그 뭐냐면 천도한 그 안양형 소둔천으로서 이것이 이제 각고 문제가 다수 발견된 은으로 파악하고 있다. 자, 일단 은의 멸망 원인은 여러 가지 파악하는데 우선 왕족을 비롯한 지배층의 부패와 타락이다. 특히 주리 유림으로 이제 그들의 부패상을
표현하고 있다. 이게 이제 주왕 때죠. 은나라 주왕 때 나온 서왕 그 사기에 있는 기록에서 이제 나와 있죠. 다음은 이와 같은 지배계층의 타락은 노예 계급의 반항도 그치지 않고 노예 대립, 노예 도망으로 생산성이 급격히 저하됐다. 또 주변 소국들이 은나라부터 이탈이다. 이게 결정적인 멸망의 원인이었던 은의 마지막 임금인 주왕의 잦은 전쟁과 폭정을 꼽는다. 이하여 이제 국력이 급격히 저하되어 서쪽에 이제 그 은의 예속하에 있었던 무왕이 침해받고 목야 전투에서 패배하면서 은나라가 멸망됐다. 이렇게 있죠. 그다음 은나라의 이제 사회 경제 구조가 있는데요. 뭐 은나라 계급 구조는 이건 각자 보시고 생산 경제 발달 같은 것도 이제 각자 보세요. 뭐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아요. 자, 그다음에 이제 은나라의 문화를 보면 이제 각골 문자 은의 정신 세계가 있는데요. 요거는 좀 볼게요. 85페이지에 그 두 번째 단락부터 볼게요. 자, 은나라 사람들 정신세계를 지배한 것은 우주를 주재하는 천신 또는 상제인데 이들은 천신을 천상의 최고 통치자였다. 그리하여 상제는 인간의 복각을 내릴 수 있는 절대자이기 때문에 그의 뜻을 묻는 것이 바로 각골문에 나타난 정복이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걸 볼 때 은나라인들의 정신세계를 지배하는 종교관이나 자연관은 아직 원시 상태에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자, 정복 방법으로는 짐승의 뼈와 거북 등에 점칠 때 적어놓은 복사를 볼에 구우면 각골이 파열된 무늬가 있고 그걸 조다보고 조의 형상을 기록 판단한다. 그래서 각골문에 새겨져 있는 복사는 점칠 내용에 그 자세히 기록되어 있다. 점은 조상 제사와 자연의 변화 형상, 수학과 역법, 정벌, 왕비 간택 등 국가 대사로부터 질병 사냥 그밖에 일상생활을 강범위하게 신에게 점을 쳐 물어봤다. 자, 그 은나라 사람들은 천신과 함께 조상신을 숭배했다. 조상 제사도 천신에 못지않게 엄숙하게 경영되었고 의식도 매우 복잡했다. 자, 이는 조상신을 숭배함으로써 귀신의 힘을 빌려 인간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중요한 목적이 있었다. 자, 은나라 때는 천문하고 역법이 발달됐죠. 예. 자, 각골문에는 은대의 천문역법에 대해서 많이 기록하고 있다. 즉, 은인은 일식과 월식을 예측하고 별을 주기적으로 관찰하여 상당한 천문 지식을 지니고 있었으며 농업 생산에 필요한 필요에 의해서 비교적 완비된 역법을 사용했다. 자, 이들은 1년에 12개월을 나누어 큰 달은 30일로 하고 작은 달은 29일로 하고 윤달은 1개월에 더하였다. 자, 무정시대 때 복사 중에는 13월이 있었는데 이거는 윤달이 연말에 놓여 있으면 알 수 있다. 자, 그리고 날짜 기록에 의하면 이미 간지를 사용하고 있었다. 은의 간지는 식간 12지를 짜여져 있으며 그래서 이제 갑자에서 계획까지 이뤄 60일을 일주로 하는 60진법을 채용하고 있고요. 이것은 후에 이제 동양역법에 크다는 영향을 줬다. 자, 60일을 바탕으로 한 건 약간 메소포타미아하고 비슷하죠. 자, 그래서 그 밑에 이제 식간하고 12지가 있어요. 식간은 아까 전에 얘기한 것처럼 이렇게 이제 10개의 이제 태양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 태양은 각각의 명칭이 있고요. 그 태양을 이제 숭배하는 그 부족 집단이 10개가 있죠. 그래서 초창기 때는 이렇게 은나라의 이제 초창기 그 10개 부족 집단에서 운영이 됐다. 그리고 이들이 이제 교대도 왕이 됐다가 나중에 한 개 집단에서 독점을 했다. 이렇게 기억을 해 두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식간하고 이 12지, 육식간지 이거 지금도 쓰고 있죠. 예. 자, 그래서 은대의 이제 청동기 문화의 발달을 볼게요. 자, 은대는 청동기 문화가 고도 발달된 시기였다. 자, 은인의 정신세계는 원시성을 탈피지 못하고 있는 반면에 그들의 물질 문명은 놀랄 정도로 발달됐다. 그래서 청동기 문화는 되게 고도로 발달됐고 그 뒤에 서주시대 때부터 훨씬 더 발달된 반면에 그들의 정신 문화는 항상 뒤틀어졌어요. 이걸 보통 사회 문화에서 이제 정신 지체라고 하는 거죠. 자, 그 대표적인 것이 송정기 문화로서 그 중국의 청동기 문화의 시작은 은대 초기에서 비롯된다. 청동기 제정과 청동기 제작 기술을 통해 은대의 높은 과학 기술 수준을 알 수 있다. 자, 청동기는 무기와 제사 그릇, 식기 및 장식품을 주로 이용됐고 거기에는 여러 종류의 동물 문양이 새겨져 있는데 그 수법이 매우 정교하게 세련되어 서방 세계의 청동 제품 기술에 훨씬 앞서 있는 것이다. 청동기 제작 기술은 최고로 발달된 시기는 왕권이 강화된 은대 후기였다. 그렇죠? 그 다음에 은대 이제 청동기에는 북방적인 문화에 영향을 짓고 식간과 십이진에서 서아시아 문화 영향을 찾아볼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그
그러니까 십간이나 십이지 같은 경우에는 60진법하고 연결되니까 아마 메소포타미아 연결돼서 얘기한 것 같아요. 뿐만 아니라 은대 유역지에 출토된 유문에서 의외로 은대 교육권이 서와 북방의 물론이고 남방권까지 확대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은대 문화를 창출한 은난 사람들의 정신세계는 원시성을 벗어나지 못했다. 반면 그들이 이룩하여 놓은 물질 문화는 당시 세계사에서 유대가 찾기 어려울 정도의 높은 수준을 발휘하고 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청동기 문화다. 자, 은인의 정신세계가 아직 원시성을 벗어나지 못한 주된 원인은 천신과 조상신이 깊게 심화한 나머지 주술적인 정신세계에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그들의 물질세계가 높은 수준에 도달하고 있는 것은 귀족사의 높은 물질생활을 청동기를 비롯한 사치스러운 물질생활을 일상화됐다는 원인이 있다. 그래서 은대가 문화가 갖고 있는 이 독특한 이중성이 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준하 때 들어오면서 이런 좀 정신세계의 원신성을 벗어났다고 했죠. 그래서 그 당시 이제 천신하고 조상신을 숭배하긴 하지만 상제하고 조상 숭배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명을 받아서 행행이 아니라 나름대로 인간의 자율성을 바탕으로 판단을 해갖고 한 거죠. 그런 것들이 청명사상에서 보이죠. 청명은 받았지만 그 하늘의 명을 받았지만 그 나머지 정치들은 나머지 정치는 인간의 자율성에 의해서 하고 인간이 그거에 대해서 하늘의 책임을 지는 그런 형태가 이제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이제 서류 시대와 관련된 내용이죠. 자, 이 서류 시대 관련된 내용은 약간 이제 뭐라 할까요? 그 봉건지에 관련된 내용이 예전에 한번 기출문에 나왔어요. 근데 서류 자체에서 그렇게 문제 안 나오더라고요, 또 여기는. 그래서 여기는 뭐 하나나 은나라 서주는 좀 약간 제가 읽긴 있지만 좀 제껴두고 이제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봉건지에 관련된 내용도 그냥 교과서 수준에 나왔어. 그냥 교과서 수준에서. 예. 자, 하여튼 이 서류 시대 관련된 내용은 좀 쉬었다가 진행을 하겠습니다. 예.